서울에 소름 끼치는 시작. 2005년 6월 15일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화암빌라에는 초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고 있었다. 햇빛은 이른 아침부터 콘크리트 벽을 뜨겁게 달구었고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잔잔한 바람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을 자극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며칠 전부터 7층 복도 그리고 6층 일부 세대에서는 알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하수관 막힘이나 음식물 쓰레기 악취는 흔한 일이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점차 강해졌고 익숙한 생활 악취와는 차원이 달랐다. 7층에 사는 주민 정씨 부부는 새벽마다 냄새 때문에 잠이 깨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유난히 코를 찌르는 냄새였어요. 달달하면서도 썩은 내, 화장실 냄새와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도 달랐죠. 냄새는 이내 6층까지 내려갔다. 한 입주민은 욕실 배수관에 곰팡이가 피었는지 몇 번을 뜯어 청소해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낮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저녁만 되면 냄새의 농도는 더욱 짙어지고 요리 냄새와 뒤섞이지 못해 코를 마비시켰다. 세입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다. 설마 쥐가 죽어서 썩는 건가요? 배수관이 터졌나 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봐야겠어요. 주로 6, 7층 주민 10여 가구가 잇따라 관리사무소로 문의를 넣었다. 고참 관리소장 박영수는 주민들의 민원 전화를 받으며 낮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불만은 자주 있었지만 이번엔 유독 집요하고 무거웠다. 이상하긴 하네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심해졌다는 건 단순 하수구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먼저 각 층의 세대별 쓰레기 버리기 현황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청소 담당 직원 이성훈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한번 전층 쓰레기실과 복도, 계단, 배수구까지 꼼꼼히 봐주세요. 특히 6, 7층 집중적으로요. 이성훈은 수건과 마스크, 장갑, 여러 도구들을 챙기고 저층부터 점검에 나섰다. 평소보다 더욱 신경 쓰며 쓰레기통 안, 분리수거장, 각 세대 앞을 살폈다. 한데 특별히 부패한 음식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문제를 안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서서히 코에 스며드는 냄새는 분명했다. 7층으로 오르자마자 그 농도가 확 뛰었다. 폐쇄된 복도의 뜨거운 공기는 그 악취의 절반 이상 잠식당한 듯했다. 화장실 배수구, 소화전 내부, 전기실 등 내밀한 구석들도 점검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는 다시 복도 끝 창문을 열고 몇 번이나 심호흡했다. 그런데 그 악취는 잠시도 밖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복도 어딘가에서 지속적으로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문제는 단지 불쾌한 냄새만이 아니었다. 더운 날씨 탓에 대다수 가정이 창문을 열고 생활했음에도 냄새가 내부로 파고들면서 심지어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울렁거려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까지 생겨났다. 아이도 구토를 했어요. 특별히 잘못 먹은 게 없는데 저녁에만 되면 자꾸 트림하고 토하려 해서 저는 서재에서 공부하다가도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몇몇 주민은 밤중에 황희 목적으로 아파트 입구에 무릎 담요를 두르고 나와 동네 벤치에서 잠시 머물렀다. 점점 불안은 커졌다. 누군가는 배관 역류, 쓰레기 메모를, 누군가는 도시가스 누수까지 걱정했다. 7층 한 가정은 가스관 점검을 신청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혹시 누군가 집에서 반려동물이 죽었는데 신고를 못했나? 라는 소문마저 돌았다. 청결에 특히 민감한 6층의 박선영 씨는 매일 욕실 배수구에 락스를 붓고 집 전체를 소독했다. 하지만 냄새는 오히려 더 짙어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결국 주민대표자 연락망에 혹시 우리 라인 누가 요즘 집 비운 가정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6월 15일 아침
관리실에는 10통이 넘는 민원이 쏟아졌다. 박 소장은 이성훈에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오늘 안에 확인해서 원인을 찾아야만 해 라며 지시했다. 이성훈은 이번에는 각 세대 우편함 앞, 복도, 심지어 공용 베란다까지 샅샅이 뒤졌다. 복도 끝 704호 출입문 주변에서는 특히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다. 여긴 뭔가 다르다. 그는 관리소장과 함께 현장에 다시 올라가 출입문 옆 벽에 코를 대고 몇 번 신중히 시도했다. 화학약품처럼 콕 쏘는 냄새가 삐져나오는 듯했다. 두 사람은 704호의 벨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잠시 뒤 옆집에서 집 안가득 냄새가 들어와 머리가 아프니 빨리 조치해달라는 강력한 항의가 또 들어왔다. 이 정도면 내부에 심각한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해요. 집주인이 통화 안 되나요? 박 소장은 기록부를 확인하고 주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현재 통화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음성 멘트만 반복되었다. 문제는 거의 확실히 704호 내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결론에 관리소장은 그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에는 청소직원, 경비원, 관리위원이 참석했다. 논의 끝 경비원 김상수는 704호 문 아래 틈에 종이 티슈를 대고 찔러보았다. 그 종이는 금세 진한 노란색으로 변해 이상한 액체와 함께 새어나왔다. 모두가 침묵에 빠졌다. 이상한 액체라면 누군가 집안에서 무언가 부패시킨 거야. 음식물도 반려동물도 아닌 것 같은데.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공포까지 뒤엉켰다. 드디어 관리소장은 마포구 지역 관할 지구대 담당 경찰에게 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추정된다며 공식 신고를 넣었다. 악취가 이 정도로 퍼지는 건 아파트 3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 시급합니다. 한편 주민들 사이에도 불신이 싹 텄다. 설마 같은 라인의 그런 범죄가? 라는 불쾌함과 공포, 그리고 누구 집 때문인가를 두고 미묘한 눈치 싸움이 돌았다. 너무 오래 집 비운 집 아니야? 거기 요즘 조용하던데? 라는 식의 속닥임이 이어졌다. 특히 755호 이웃은 몇 주 전까진 자매 둘이 다니는 걸 자주 봤는데 요샌 아예 인기척이 없다고 회상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혹시 여행 간 거 아니냐고 했지만 예약된 여행이라면 관리실에 미리 이야기라도 했을 텐데 라는 반문이 곧 따라붙었다. 냄새의 시작. 그 이상한 기운은 단순한 악취를 넘어 거대한 불안의 서막이 되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와 주민,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었다. 지하실과 7검4호의 이상 징후 발견 아침 내내 화암빌라 관리사무소의 박영수 소장은 주민들의 항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7층과 6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그 괴이한 악취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도무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냄새에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박 소장은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복도만 점검해서는 안 되겠어. 오늘은 지하실까지 모두 확인합시다.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청소하는 베테랑 미화원 이성훈에게 지하실 쓰레기 집화장과 각종 창고, 분리수거장까지 샅샅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암빌라의 지하실은 늘 눅눅하고 어둡기로 유명했다. 원래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대형 폐기물, 노후 가전 등을 임시로 보관하는 공간이었으나 대대로 주민들이 꺼려하는 곳이었다. 이성훈이 손전등과 장갑, 마스크를 차고 내려갈 때 그 역시 오랜 세월 익숙한 지하 특유의 곰팡내와 퀴퀴한 정체된 공기를 상상했다. 하지만 이날 지하실은 평소와 달랐다. 문을 여는 순간 더 강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특히 쓰레기 집화장 쪽 오른쪽 구석 쪽으로 다가갈수록 악취는 점점 짙어졌다. 분명 뭔가 있구나. 이성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커다란 쓰레기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여러 봉투는 생활음식물, 종이,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그 중에 한 무더기의 검은색 비닐봉지가 유난히 크고 무거워 보였다. 게다가 그 밑바닥엔 미묘하게 누런 액체가 번져 있었고 벌레들이 몰려드는 모습도 있었다. 이건 그냥 음식 쓰레기가 아니잖아. 이성우는 휴대용 집게로 조심스럽게 비닐의 입구를 들어 올렸다. 봉지는 찢어져 있었고 한 구석이 터져 빨간 빛이 도는 액체와 미끈거리는 덩어리가 보였다. 무슨 육류인가 라고 생각하며 안쪽을 살피려 했으나 이내 참을 수 없는 악취와 함께 마스크 너머로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올라왔다. 이성우는 손에 묻은 액체와 구역질이 올라오는 감각에 잠시 멍하니 섰다. 이건 절대 평범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그는 봉투 주변과 쓰레기장 바닥에 소량의 가루가 뿌려진 것을 눈치챘다. 가까이 들여다본 결과 정체 모를 분말이 물과 반응하며 부피가 팽창되는 현상까지 보였다. 석회인가? 하지만 이성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느 미화원과 같이 이 정도면 일정량의 부패 음식물 혹은 낡은 동물 사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는 쓰레기 봉투 몇 개를 더 살펴봤다. 두세 개는 일반 쓰레기였지만 몇몇 봉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꽉꽉 묶여 있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내용을 숨긴 느낌마저 들었다. 이성훈이 지하실에서 돌아와 박영수 소장에게 상황을 보고할 때 복도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7층 7고 5호 주부 장미선 씨가 현관 앞에서 직접 냄새를 맡아보고 있었다. 소장님, 이거 7045에서 심하게 새어나오는데요. 집주인 연락된다고 하셨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소장은 704호로 직접 올라가 보기로 했다. 704호 문 앞은 분명 다른 층보다도 냄새가 강했다. 문틈 사이로 찌든 냄새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화학약품 향이 뒤섞여 있었다. 문초인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몇 번 돌려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그는 다시 관리사무소로 내려와 입주자 연락처를 확인했다. 집주인 김성원 씨는 평소 자주 지내지 않고 출장도 잦아 연락이 쉽지 않았다. 박 소장은 여러 번 휴대전화와 자택전화로 전화했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박영수 소장은 주민대표와 상의 끝에 혹시 세입자 가족에게 연락이 될 만한 가까운 친척이나 학교 혹은 직장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정보가 충분치 않아 다시금 난감함만 더했다. 한편 복도에서는 주민들 사이의 불안이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혹시 7045에서 누가 다친 게 아닌가요? 그 집은 요새 불도 잘 안 켜지던데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누군가는 704호, 아래층 604호까지 내려가 문을 두드리고 혹시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악취가 나는지를 확인하러 다녔다. 일부 주민은 경찰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냄새가 3일 넘게 유지된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이도 다치거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으니 자제하지 말고 신고합시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부로 드러나는 사건 혹은 범죄의 흔적은 없었기에 모두가 망설임 속에 빠져 있었다. 박영수 소장은 이성훈과 함께 704호 현관문, 주변 지문, 액체 자국, 바닥 오염 등을 휴대용 손전등으로 꼼꼼히 살폈다. 한 번 더 문초인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 하단에 키친타월을 접어 밀어 넣었다 뺐다. 처음보다 더욱 노랗게 변색된 종이와 함께 짙은 액체가 묻어나왔다. 이거 분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새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샤시 창문 쪽, 계단실 환기구 등도 체크했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하지만 복도벽 가까이에만 가도 진동하는 냄새와 현관 쪽 문 아랫부분에 뚜렷한 습기 흔적, 누런 물자국이 번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7035 할머니가 걸어 나왔다.
자네들 냄새 참다 못해 죽겠네. 우리 집 아이가 두통에 식욕도 없대. 7복음 4호가 맞다니까 한번 들어가 봐줘. 몇몇 주민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조심스러운 두려움을 한데 공유하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다. 박 소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직감했다. 집주인이나 가족과 연락이 안 되면 입주자 동의 아래 강제 출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대표와 협의 후 경찰의 보건 및 안전을 이유로 공식 출동을 요청하기로 했다. 구석구석을 점검하고도 답을 찾지 못했지만 모든 상황이 765 4호 내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주민들마다 765 4호 쪽에서 특히 화학약품, 부패한 냄새, 이상한 액체 등을 직접적으로 느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박영수 소장은 모든 기록과 민원 내역, 사진, 이상 징후를 정리해 관리 일지에 상세히 남겼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도 함께 준비했다. 이런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아파트 단지 전체에 화한빌라 704호에서 심각한 문제 발생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일부는 6, 7층을 오르내릴 때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했다. 이성은 미화원은 이날의 후기를 관리자에게 이렇게 남겼다. 평생 이런 냄새, 이런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누구든지 704호 내부에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실의 강력한 악취, 정체불명의 쓰레기 봉투, 복도 전체를 장악한 악취와 현관문 주위의 누런 액체 등은 단순한 시설 관리의 범주를 넘어섰다. 주민들은 서로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대해 극도의 불안을 해결하려 했고 관리사무소도 더는 책임만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날 오후 드디어 공식적으로 경찰과 소방이 함께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은 초조하게 그 현관문이 열리길 마침내 밝혀질 진실의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집주인 두 딸과 연락 두절, 불안의 그림자, 서울 마포구 화한빌라 704호. 그곳엔 김성원 씨 가족이 7년째 살고 있었다. 김 씨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아내 이지현 씨는 회사원이었다. 부부의 두 딸, 김민지 만 20세와 김지수 만 16세는 각각 연세대학교와 인근 신촌여자고등학교에 다녔다. 평소 김 씨 가족은 규칙적인 생활로 유명했다. 부부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두 딸은 학교 생활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대학생이지만 비교적 내성적이었고 지수는 공부와 예체능 모두에 흥미가 많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동네 주민들은 참 유순하고 밝은 아이들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출장이 잦았던 아버지, 챙김이 남달랐던 어머니 6월 10일, 김 씨 부부는 오랜만에 3일짜리 부산 출장을 떠났다. 아이들은 방학 전 마지막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었다. 평소 출장 중에도 부부는 하루에 한 번씩은 딸들과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부를 나누었다. 특히 이지현 씨는 점심시간이면 밥 먹었니? 공부 많이 힘들지? 따뜻한 문자를 보내곤 했다. 6월 11일 저녁 부산 호텔에서 회의를 마친 김성원 씨는 아내와 함께 가족단체 채팅방에 잘 지내지? 집에 불편한 건 없어? 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다. 평소엔 늦어도 1, 2시간 내에 답이 왔다. 이튿날 6.12 이지연 씨는 퇴근길에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은 오래 울렸지만 두 딸 다 받지 않았다. 시험 기간이라 그럴 수 있지. 피곤해서 일찍 잤나 보네. 두 부부 모두 안이하게 넘겼다. 6월 13일 저녁 아버지는 다시 민지에게 전화를 시도했다. 여전히 부재 중. 지수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 김성원 씨는 불안한 마음에
민지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걱정 마. 라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읽지 않은 표시였다. 6월 14일, 민지의 친구 하나가 가족 채팅방에 언니, 내일 약속 취소해야 돼? 왜 연락이 없지?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지수의 담임 선생님은 지수 오늘 등교 안 했어요? 라며 엄마 이지현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 시험 기간이라 피곤한가 봐요.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사이사이 걸려오는 친구들의 전화, 학교 쪽 메시지에도 아이들은 미동조차 없었다. 같은 시각, 민지의 과 선배는 민지야, 과제방에 자료 올리고 알려달랬지? 너 왜 잠수 탔어? 라며 인스타그램 DM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6월 15일, 출장 막바지에 접어든 부부는 점점 초조해졌다. 김성원 씨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딸에게, 아내는 카페에서 지수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었다. 둘 다 꺼져 있었다. 이번엔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음. 김 씨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뭔가 이상한데 시험 중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나? 라고 중얼거렸다. 이지현 씨는 불안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다. 혹시 휴대폰이 고장났나? 집에서 충전선을 같이 쓰는 거 아냐? 아니, 민지는 웬만하면 집에 오면 항상 폰을 켜놨었잖아. 그렇게 연락이 두절된 적은 없었지. 부부는 급하게 서울행 기차를 예매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자고 결심했다. 이상하면 관리실이나 이웃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같은 시각 765호 이웃 장미선 씨는 복도에서 민지와 지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4, 5일 전임을 떠올렸다. 그날 이후엔 불이 잘 안 켜지고 현관문도 계속 잠겨있는 느낌이었어요. 주말 내내 인기척이 없길래 밖에 놀러 간 줄 알았죠. 그녀는 아래층 6045 지수 친구네 어머니와 마주쳤다. 지수 이번 주 내내 학교를 빠졌다더라고요. 집에서 무슨 일 있나 걱정이에요. 민지 언니도 요새 전혀 보이지 않았대. 이웃들 사이에 불안감이 번져갔다. 지수의 담임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했으나 회신이 없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보호자 번호로도 전화를 걸었다. 민지의 대학 친구들은 조별 과제방에서 민지가 며칠째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 명은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왔으나 초인종을 눌러봐도 인기척이 없었다. 이런 모든 이상 징후들이 복도와 관리실로 모였다. 관리소장 박영수도 7545 가족이 며칠째 잠잠하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지 씨 댁 맞나요? 관리실인데요. 최근 들어 연락이 안 돼서 안부만 여쭈려고요.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다. 아이들이 학교와 친구 사이에서 행방불명으로 취급되면서 혹시 가출이나 여행이라도 떠난 게 아닌가라는 말이 퍼졌다. 그러나 누구도 미리 연락이나 예고를 받은 이가 없었다. 더구나 복대는 이상한 냄새가 점차 강해지고 7045 앞에선 더 진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소리내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엔 꼭 전조가 있더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부모는 기차에서 내리는 즉시 관리실에 연락했고 관리사무소에도 자매와의 연락 두절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지되었다. 이제 이 상황은 단순한 가족의 소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뒤덮는 불길한 조짐으로 확산되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는 연락, 학교와 친구들의 걱정, 관리실에 반복되는 시도 모두 묵묵히 벽만 마주한 채 돌아왔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민지와 지수는 어디에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손에 휴대폰을 꼭 쥔 채 집으로 달려가며 설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라는 말을 겨우 삼켰다. 밖에선 마포구 한복판에 여름 햇볕이 내리쬐었고 화한빌라 7045만은 점점 더 깊고 길어진 침묵 속에 잠겨갔다. 경찰 출동과 현장 1차 탐색 6월 15일 오후 화한빌라 일대에는 서울 마포경찰서 지역경찰 2명이 도착했다. 관리사무소에서의 신고 접수 이후 신고 내용만 들어도
경험이 많은 순경 김재한의 표정은 무거워졌다. 단순 악취나 누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경찰차를 내리고 곧장 관리실로 향한 김재한과 신참 순경 이형수는 박영수 소장을 비롯한 관리위원 그리고 불안해하는 몇몇 주민들과 마주쳤다. 냄새가 며칠째 끊이질 않습니다. 7층, 특히 7045가 제일 심하고요. 두 자녀가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집주인도 출장 중에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시선에서 봤을 때 실종, 이상악취, 그리고 수일간의 무응답이라는 조합은 심상치 않았다. 두 경찰은 우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7층 복도를 조심스레 올라갔다. 계단을 오를수록 점점 짙어지는 그 냄새는 마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경고음 같았다. 754호 앞에 이르자 문 아래 틈새로부터 흘러나오는 분명한 부패와 화학약품이 섞인 기운이 진동했다. 김재한 순경은 먼저 문 앞 핸드글러브를 착용하고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 도어락 등의 손상을 살폈다. 수상한 침입 흔적, 외부 파손 자국은 확실히 보이지 않았다. 이형수 순경은 인근 763, 705호를 차례로 찾아 벨을 누르고 주변 세대의 정보도 탐문했다. 혹시 704호 가족분들과 최근 연락되셨나요? 어떤 소리나 특이점, 인기척이 있었습니까? 거의 모든 이들은 며칠째 본 적 없고 밤에도 조용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경찰은 704호 현관 초인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눌러보았다. 쥐죽은 듯 고요한 그 공간에 벨소리는 허공을 찌를 뿐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다. 박영수 소장은 7045 거주인 김성원 씨에게 수차례 통화했던 사실, 그리고 악취와 이상 액체 자국, 타 주민 민원 내용 등을 경찰에게 일일이 보여주었다. 전자출입 기록, 보안 카메라 자료, 미화원 점검 내역 등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김재한 순경은 수첩에 확인, 1, 2, 704호 총 2인 거주 세대, 2, 6, 심 이후 외부와 연락 두절, 3, 7층 복도 현관 강한 부패 냄새, 4, 주변 세대 목격 예부무, 우수, 문 손상, 침입은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관리소장은 집주인 대신 경찰 권한으로라도 반드시 내부 확인을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이형수도 이럴 때는 혹시 모르니 응급 상황 기준으로 조치하셔야죠 라고 거들었다. 경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먼저 신고자의 복수 확인 및 소재 파악, 실종 우려 서류를 간단히 작성했다. 같은 시간 김성원 씨와 연락이 닿았다. 네, 경찰입니다. 현재 집의 가족분들이 전혀 연락이 안 된 상태이며 입주민들도 아무 인기척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집을 개방해서 안전 여부 확인해도 괜찮으실까요? 휴대폰 너머 김 씨의 목소리에는 심각한 불안과 절박함이 절로 묻어났다. 예, 부디. 아이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확인해 주세요. 허락합니다. 관할 경찰은 외부 비상 개방 훈련에 숙달된 전문 열쇠공을 긴급 호출했다. 그러나 내부 냄새, 잠긴 상태,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현장 상급 책임자가 신속 결단을 내렸다. 시간이 없습니다. 문이 안전하게 열리지 않으면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경찰,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몇몇 주민이 긴장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김재한은 한 손으로 무전기를 손에 들고 또 다른 손에는 현관 쪽을 가볍게 밀어본다. 문틈은 굳게 닫혔고 복도 곳곳에는 이미 구토를 참으며 비켜선 사람들도 있었다. 순간 경찰은 무릎으로 문 하단을 단단히 밀고 곧바로 현관문 상단을 급속하게 힘주어 밀어내는 훈련된 동작을 반복했다. 쿵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여닫힘과 동시에 순식간에 실내 공기가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모두 숨을 멈췄다. 찬물과도 같은 공포, 짓누르는 중압감이 한순간에 엄습했다.
김재한, 순경이 가장 먼저 현관을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손전등을 켜고 형광 방진 마스크를 눌러 썼다. 복도, 거실, 벽지, 신발장, 바닥, 집, 안 곳곳을 순식간에 눈으로 훑었다. 눈에 띄었던 것은 이상하리만큼 정돈된 거실. 먼지 한 톨 없는 실내, 가지런히 정돈된 소파와 가구, 닦여 반짝이는 책상. 이형수, 순경은 옅은 목소리로 누군가 대청소라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냄새가 이런데 라고 중얼거렸다. 현관에서 실내로 들어서면 시공간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다. 두 순경은 한 명은 거실, 한 명은 부엌, 욕실 쪽으로 나누어 신중히 움직였다. 바닥에는 큰 오염 자국도, 피로 추정되는 흔적도 맨눈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실내 공기의 퀴퀴함, 비누와 락스 냄새가 뒤섞인 듯한 정체 모를 향기가 방 안을 꽉 채웠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환기도 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한껏 날을 세운 긴장 속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혹시 있을지 모를 현장 훼손을 염려해 손끝 하나까지 신중을 기했다. 이형수는 카메라로 거실 전체, 부엌 동선, 주방, 신발장 전경을 빠르게 사진으로 남겼다. 동시에 상태보고는 상부 대기팀에 무정의로 자세히 보고하며 피해 흔적, 격렬한 충돌, 기물 파손 없음. 그러나 무거운 부패 냄새와 강한 화학 소독제 기운, 환경 비정상적, 기타 2차 수사 필요라고 기록했다. 현장 초입 및 거실, 주방, 화장실 주변까지 1차 눈으로 보는 탐색이 이루어진 직후 경찰은 외부 대기 인원, 관리소장과 수시로 연계하며 다음 단계 수색, 과학수사팀 및 포렌식 요청 준비에 돌입했다. 7곱4호 그 집 안, 그토록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 안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 냄새, 공포, 그리고 미지의 진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모든 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무언가를 극도로 숨기려 했던 흔적, 혹은 사건이 시작과 끝을 지나온 직후의 침묵. 경찰과 관리사무소, 그리고 아파트 전체는 마침내 무엇인가 출렁이는 진실의 국면 앞에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법의학적 분석과 훼손 시신 발견 특수수사팀과 과학수사요원이 7콤45 집안으로 진입한 시각은 오후 3시경이었다. 경찰이 초동 입실을 끝낸 후 본격적인 현장 보존과 감식, 각종 포렌식 장비가 동원되었다. 집 안가득 퍼진 부패와 약품에 혼합된 중금속 같은 냄새, 그리고 담담한 듯하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경찰관들. 이곳이 곧 비일상의 한복판임을 실감케 했다. 현장은 즉시 통제구역으로 선포되었다. 704호. 현관부터 복도까지 노란색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설치됐고 거실, 주방, 화장실 각각이 구획별로 구분됐다. 법의관 임태수 박사와 감식팀장은 현장 설명을 간단히 정리했다. 냄새의 근원, 그리고 탈취, 세정 흔적, 무엇이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합시다. 감식팀은 현관에서부터 거실, 주방, 침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실 순으로 접근했다. 바닥엔 소량의 얼룩들과 희미한 자국들이 자외선 라이트 아래서 미세하게 드러났다. 집안 곳곳을 세밀히 관찰하던 중 가장 이질적이었던 공간은 바로 욕실이었다. 흰색 타일과 욕조는 유난히도 반짝였고 표백제 혹은 락스 특유의 냄새가 진동했다. 게다가 욕조의 배수구는 완전히 막혀 있었고 그 안에는 노란색을 띠는 탁한 액체가, 그 위엔 불규칙한 거품과 덩어리들이 떠 있었다. 감식팀장은 먼저 액체와 부유물을 채취하여 소독용 샘플백에 밀봉했다. 법의관은 길게 심호흡한 뒤 길쭉한 핀셋을 꺼내 욕조 속을 신중히 더듬었다. 핀셋 끝에 걸려 나온 것은 불분명한 점성의 조직덩어리, 연한 살점들과 진녹색, 황갈색으로 얼룩진 무언가였다. 임태수 박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일반 음식물 폐기물과 달리 조직감이 너무 일정하고
지방 조직, 인체에서 추출된 장기, 내장일 가능성이 크네요. 감식팀이 조심스레 주변 타일, 벽지, 욕조 가장자리, 배수관 등에서 미세한 조직과 혈흔, 섬유질을 채집했다. 결정적인 발견은 욕실 바로 옆 세탁기와 그 아래 공간, 그리고 주방 하부장 구석에서 이어졌다. 먼저 욕실 세탁기 옆, 불규칙한 비닐봉지 여러 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중 일부는 봉인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내부에선 냉기와 함께 점성의 액체가 바닥으로 번지고 있었다. 한 명의 경찰은 이 봉투가 그냥 쓰레기 봉투인가요?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 속엔 사람 피부 조직으로 보이는 연한 살점, 이음매가 부자연스러운 뼈조각, 절단면이 일정한 사지 일부가 담겨 있었다. 악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폭력적인 존재감으로 변했다. 과학수사대 대원들은 차례로 봉투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내부에서 의학적으로도 절단의 흔적이 남은 뼈, 관절, 근육, 그리고 일부 혈관 조직을 찾아냈다. 주방 하부장 구석에서도 비슷한 검은 비닐봉투가 확인됐다. 그곳에는 팔,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로 추정되는 조직이 나뉘어 있었다. 놀랍게도 각 부위의 절단은 도구로 일괄적이고 매우 정밀하게 처리된 듯한 인상이었다. 마치 미세한 수술도구나 칼로 정확히 관절을 따라 분할한 느낌이었다. 욕실 욕조의 잔여물, 욕실 바닥 및 주방 하부장의 비닐봉지 각각을 모아본 결과 최소 2명분의 인체 부위가 분리, 포장, 보관되어 있음이 파악됐다. 법의관은 짧게 머리를 흔들며 이 정도의 해부와 분리는 절대 충동적일 수 없습니다. 해부에 대한 기본 지식, 칼 사용 능숙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며 조용히 브리핑했다. 동시에 채집된 조직, 혈흔, 액체 등은 현장에서 즉시 포렌식 전용 용기에 담겨 지정 차량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다. 욕조 내액과 배수구의 잔류물을 신속 분석한 결과 조직 용해제 단백질 분해용 화학약품, 강력 표백제, 그리고 극미량의 석회와 특수 산업화 학물질 등이 검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감식팀은 욕조 배수관 내부에 길게 말려 들어가 있는 다수의 긴 머리카락, 작은 손톱, 미세한 혈육 조각까지 수집해냈다. 또한 거실과 주방을 정밀 확인한 끝에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닦인 흔적 이면에 작은 혈점, 미세 혈적 반응이 센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사후 화학약품 등으로 소독 은폐를 시도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오랜 경험을 쌓은 임태수 법의관조차 몇 분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레벨의 시신 처리, 이건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과 계획, 그리고 치밀함이 느껴집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현장입니다. 과학수사팀 대원들도 하나같이 표정이 굳었고, 실제로 일부 대원은 현장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모습이었다. 개별 시신 부위, 인체 조직, 채집 증거들은 일일이 촬영, 라벨링, 그리고 담당 자문관, 검시의 현장 결재를 거쳐 하나씩 운구함에 담았다. 집안 모든 구역에서 채집, 사진 촬영, 주요 부위 포장 및 수색이 끝난 뒤 수사본부장은 이제 신원 확인, 사인 사망 추정 시점, 절단 도구의 종류, 화학약품 확보 경로 등을 2차 분석에 맡깁니다. 국과수와 연계해 신체 조직 DNA 신속 확보, 실종 가족 대조, 그리고 내외부 포렌식 확장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전했다. 집안에서의 마지막 작업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듯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수사대원들과 법의학자 모두 깊은 충격과 긴장 속에서도 절차에 따라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실마리로 꿰어가고 있었다. 증거물을 통한 피해자 신원 확인 시신이 끔찍하게 훼손되어 발견된 704호의 현장. 법의학자들과 수사팀이 현장 보존을 마치고 나서야
남은 인체 조각들의 신원 확인이라는 더 무거운 과제가 시작되었다. 화학약품에 장기간 노출된 탓에 지문, 피부, 외형은 급격히 변화되어 시각적 식별만으로는 사실상 피해자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다. 과학수사대는 우선 부위별 인체 조직, 부속물, 주변 생활물품을 일일이 확인하며 가장 작은 단서까지 기록했다. 욕조 내 액체와 육안으로 감별된 조직 일부에는 희미하게 섬광을 돌리는 실버, 은색, 액세서리가 얽혀 있었다. 담당 감식관이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살짝 들어 올려 비춰보니 그건 각인이 세밀하게 새겨진 은반지였다. 이 반지는 버클 안쪽에 이름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어요. KMJ라고 적혀 있네요. 또 다른 비닐봉지 안쪽에서도 얇은 은팔찌, 그리고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목걸이가 나왔다. 발견 당시 모든 장신구는 부분적으로 부식이 진행되어 있었으나 특유의 디자인과 각인, 일부 유색 스톤은 여전히 원형을 남기고 있었다. 이 귀중품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 당사자만이 항상 착용해오던 것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철저하게 분리 포장된 시신 일부에는 조각난 의류, 원피스의 일부, 교복의 소매 자락 등이 부착되어 있었다. 과학수사대는 천조각과 브랜드 라벨, 어느 학생복 특유의 단추, 교복 명찰 조각까지 루페와 현미경으로 일일이 감별했다. 특히 용의점이 높은 한 소매 안쪽에는 KJS 머리 글자가 바느질로 새겨져 있어 피해자가 김지수일 확률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편 또 다른 조각에는 연세대학교 로고와 학과 명칭이 희미하게 남은 청록색 파우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비닐봉지 깊은 곳, 화학약품 찌꺼기에 덮인 작은 열쇠고리에도 민지라는 이름표가 부식된 채 매달려 있었고, 수사팀은 즉시 피해자 가족에게 이 소지품 명찰 등을 인지하실 수 있나요? 라는 문의를 했다. 사건 발생 후 급하게 귀가한 아버지 김성원 씨, 그리고 외숙모 등 가족은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증거 사진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며 저 반지, 민지가 늘 끼고 다니던 겁니다. 어릴 적 첫 상장 탔을 때 사준 거예요. 팔찌는 지수가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받은 거고, 저 파우치는 민지 소유 맞습니다. 가족의 진술은 직접적인 신원 확인에 중요한 1차 근거가 되었다. 수사관은 비유기물 증거들, 주얼리, 파우치, 교복 조각, 명찰 등을 각각 클리어백에 넣어 별도로 라벨링, 사진 촬영, AT번호 부여 등 체계적 절차를 거쳤다. 경찰은 이어 피해자들의 친구들, 민지의 대학 동기와 지수의 고등학교 동창을 참고인으로 불러 물리적 증거를 보여주었다. 지수는 늘 은팔찌를 착용했어요. 학교 대표 축제 때 직접 산 거라 소중히 챙기고 다녔어요. 민지 언니는 하트 펜던트 목걸이를 1년 내내 한 번도 뺀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도 많아요. 학생증 파우치, 필통 일부도 디자인, 가격, 컬러와 관련해 본인의 것임이 틀림없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신체의 일부 부위, 손가락 관절 등에서 살아남은 희미한 지문 자국은 현장 채취 후 현미경 비교 단계로 넘어갔고, 부패 화학 변화에도 남아있는 근육, 뼈 조직, 치아, 두개골 일부를 통한 2차 식별 절차에도 착수하였다. 가족이 제공한 치과 기록, 의무 기록, 지문카드 등은 곧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과 공유됐다. 이 과정에서 비록 DNA 등 최종적 과학적 확증 절차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장신구와 소지품 학교 아이디, 교복 명찰 가족 및 친구의 확언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수사본부는 분명하게 분리되어 발견된 시신들은 바로 이 집자매 김민지와 김지수가 틀림없다는 1차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결정적 신원 확인 직전 가족, 친구, 수사진 모두 짙은 슬픔과 충격, 허탈함에 빠졌다. 마지막까지 딸들의 흔적을 지키려 했던 것이라는 아버지의 눈물과 이런 식으로 이름과 추억의 물건만 남을 줄은 이라는 친구들의 허망함이 복도와 집안을 감돌았다.
수사팀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정밀 과학 분석과 인간적 진실, 그 모두가 합쳐져 사건의 실체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관계망 조사와 화학 과외교사의 부각 시신이 발견되고 혈흔 및 화학물질 분석과 함께 과학수사팀은 피해자 자매가 살아온 일상적 관계망, 즉 집과 학교, 대학, 각종 학원과 친구, 그리고 최근 출입자 이력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먼저 김민지 연세대생과 김지수 고교생의 학교 생활과 최근 일정을 교사, 친구, 가까운 이웃을 중심으로 촘촘히 확인했다. 민지는 평소 조용하지만 성실한 학생으로 대학에서 주로 화학과 물리과 동아리에 몸담았고 개인 생활은 비교적 은밀한 편이었다. 지수는 학업 성적에 있어선 중간 이하였으나 특히 화학 과목이 큰 약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 교사와 학교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지수는 최근 화학 성적 때문에 부모의 추천으로 과외를 따로 받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밤마다 화학 과목 선생이 집에 찾아와 2-3시간씩 가르쳤죠. 이 과외 교사는 연세대학교 화학과 4학년 최정호 26세였다. 수사팀은 곧바로 최정호의 신원 및 신상 자료를 확보했다. 그는 연세대학교 화학과 최상위 성적자 중 한 명이었고 대학 수석 장학생 이력도 있었다. 동문, 교수평 모두 뛰어난 지식, 솔직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7.45 자매의 실종 및 사건 발생 시기에 반복적으로 집에 출입한 외부인은 사실상 가족 외엔 이 과외 교사가 유일하다는 점이 도드라졌다. 관리실 CCTV, 출입 로그 기록에서도 사건 일주일 전 사건 당일까지 최정호가 거의 매번 저녁 56시경 760-4회 들어서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되었다. 다른 외부인은 거의 방문 내역이 없어 수사팀이 자연스럽게 최정호를 1순위 중요 참고인 용의점 인물로 분류하게 되었다. 가족 및 이웃의 진술 내용 피해자, 가족 및 근처 이웃들의 진술도 최정호를 중심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민지의 어머니 이지현은 지수의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하다 친구 소개로 과외 선생을 들였어요. 정호 씨는 인상도 단정하고 애들에게 무례한 적 한 번 없었죠. 하지만 민지가 최근 들어 선생이 지수를 가르치고 있으면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무언가 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이웃 장미선 씨는 그 젊은 남자분 과외 선생이 최근엔 저녁마다 드나드는 걸 자주 봤어요. 아랫집도 누군지 물어볼 만큼 평일마다 거의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죠. 라고 증언했다. 주변 동아리 후배들도 최정호 선배는 평소에 젠틀하고 조용하지만 간혹 혼자 실험실이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남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라며 평했다. 경찰은 출입 기록, 목격담 외에도 현장과 용의자 사이를 연결할 작은 실마리들에 주목했다. 현장 감식 결과 화학약품 및 일부 실험도구 관련 전공서적, 소유자 표기, CJH, 범행 추정 시간대, 과외 종료 이후 집에 머문 흔적, 그리고 지포 라이터, 소형 칼 등 용의자가 실험실 출입 시 자주 소지하는 물품이 피해자 집 일부 현장에서 발견된 것, 이 모든 점이 자연스럽게 최정호를 핵심 용의선상에 올려놓았다. 더불어 대학 측에선 실제로 최정호에게 해당 물건, 화학약품, 실험기기 등 대여 및 관리 기록이 있다는 확인까지 추가적으로 나왔다. 경찰 내부에서도 처음엔 성실하고 명망 있는 대학생이 어떻게 라는 의문과 사건의 치밀함 화학적 흔적 현장 동선이 과학 전공자와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이 엇갈렸다. 그러나 유일한 정기 출입 외부자, 현장 화학적 정황, 지인, 가족의 최근 이상 징후 증언, 관련 실험 도구, 참고 서류의 직접적 흔적이 중층적으로 쌓이면서 경찰과 수사팀은 자연스럽게 최정호에 대한 공식 신문,
알리바이 검증, 물증 대조, 절차에 착수할 준비에 들어갔다. 최정호는 마침내 강력한 혐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로 다가가는 다음 단계 수사의 열쇠가 되었다. 진술, 애매한 알리바이, 그리고 손등의 상처 최정호가 공식적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후 수사팀은 그를 마포경찰서 조사실로 소환했다. 형사들은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을 품은 채 그에게 지난 며칠의 행적과 세세한 생활 패턴에 대해 물었다. 최정호는 처음에는 비교적 침착하게 답변했다. 저는 늘 지수 학생의 화학과외만 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끝나면 바로 귀가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11일 저녁이었고 7시 정도에 집을 떠났죠. 그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어조가 단조롭고 공식적인 듯 느끼며 질문을 더 세밀하게 조정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자매의 집에 그날 5시에서 7시 사이에 있었냐는 질문엔 네, 과외 때문에 그 시간까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고 답했으나 7시 이후 자신의 정확한 행적 또는 이를 증명할 인물 기록에 대해서는 바로 집으로 갔고 혼자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말했다. 수사관들은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그 시간대에 세부 동선을 물었다. 7시 이후 집에 돌아가 혼자 있었다면 집안 출입 기록이나 가족 증언이 있습니까? 최정호는 부모님은 이미 시골에 다녀오셔서 그날은 혼자였고 출입증은 매번 사용하지만 확인해보면 될 겁니다 라고만 답했다. 경찰은 실제 그의 자취방 출입 기록과 휴대폰 위치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 확인 결과 7시 10분경 본인 명의 카드가 사용된 기록이 있으나 이후 9시까지 2시간가량의 공간적 시간적 단절이 있었다. 이 애매한 공백 시간은 피해 발생 추정 시각 7시 8시과 절묘하게 겹쳐졌다. 교차 조사에서 이 시간에 누구와 연락했는가, 가족이나 동료의 별도 확인이 있는가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정호는 추가로 제시할 만한 뚜렷한 외부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면밀한 진술조사 중 형사 한 명이 최정호의 오른손 등을 유심히 살폈다. 손끝에 비교적 얕고 길게 그어진 상처 자국, 급하게 싸맨 듯한 작은 붕대가 보였다. 손등에 상처가 있으신데 언제 어디서 다친 겁니까? 최정호는 잠시 망설임 끝에 며칠 전 집에서 고양이를 씻기다가 긁혔습니다. 원래 고양이가 날카로워서 자주 다쳐요. 경찰은 즉시 고양이 종류는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도 이런 상처를 봤습니까? 그는 러시안 블루 한 마리를 키우고 있고 평소에도 혼자서 돌보는 편이라고 짧게 답했다. 수사관은 이어 상처가 미묘하게 곤란한 각도와 위치로 나 있습니다. 현장 감식팀에서 손톱 또는 긁힌 흔적에서 조직 샘플이 나왔는데 협조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 표정이 일순 굳어졌다. 수사팀은 이 손등의 상처가 사건 현장, 특히 피해자와 저항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 할퀸, 자국근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동시에 고양이가 자주 내는 상처라는 변명은 너무 즉흥적이거나 상황을 얼버무리려는 태도로 보였다. 조사관들은 최정호의 시선, 손가락 떨림, 자세 변화를 샅샅이 관찰하며 그가 특정 부분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말을 바꾸는 대목에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사건 당일 이후 손등 상처를 은폐하려 장갑을 착용하거나 타인과 대화를 회피했다는 인근 증언도 수집됐다. 수사 내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됐다. 7시 이후 행적의 공백, 직접적 알리바이 없음, 손등 찰과상, 현장 감식 찰과 흔과 유사, 상처 원인 설명에 일관성 결여, 일부 증거 은폐 정황, 모든 외부 단서가 피의자와 점차 일치 중. 수사팀은 즉각 손등 상처에 세포 혈액 감정, 현장 채취,
긁힌 조직의 DNA 대조 의뢰, 당일 이동 경로의 블랙박스 재추적 등을 공식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과 알리바이 상처의 정밀 조사, 그리고 작은 허점 하나하나가 결국 진실을 밝힐 핵심 실마리가 되어 수사팀은 더욱 단호하게 최정호의 혐의를 좁혀가고 있었다. DNA 연결과 결정적 증거의 확보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FSME은 현장과 용의자를 과학적으로 연결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조직, 혈흔, 미세한 피부 조각과 현저하게 남아있던 셀룰러 증거들은 마지막 진실을 밝혀낼 마지막 열쇠로 여겨졌다. 수사팀은 아래와 같은 주요 DNA 증거물을 수집했다. 피해자 손톱 아래에 남아있는 미세한 피부 조각과 세포, 특히 저항 흔적이 남은 손톱 내 이물질, 욕실, 거실, 주방 곳곳에서 채취된 혈흔 샘플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 칼, 가위 등에 묻은 핏자국 사건 당일 용의자가 마신 것으로 확인된 캔 음료 뚜껑의 침전, DNA, 이 모든 증거물은 오염 방지를 위해 이중 진공 포장되어 NFS로 이송되었으며 각기 개별 바코드와 라벨이 부착됐다. DNA 감정팀은 우선 손톱 속 이물질을 분리, 미세한 세포의 염기 서열을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 기법으로 증폭시켰다. 그런 다음 용의자 최정호와 피해자 두 자매 민지지수의 구강 점막 세포를 표준 샘플로 삼아 프로파일을 생성했다. 다양한 미세 DNA 시료는 최소 5회에 걸쳐 증폭 정량화 과정을 반복하며 신뢰도와 일치도를 극대화했다. 혈흔, 피부세포, 타액 등 매체마다 서로 다른 유전 표지를 이용해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졌다. 자동 DNA 시퀀서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각각의 DNA 염기성 차이, STR, Short Tandem Repeat, 패턴까지 비교 분석했다. 결정적 일치. 용의자와 현장 절정의 순간은 분석 3일째. 담당 감정사가 피해자 손톱 및 미세 조직의 DNA 프로파일이 용의자 최정호와 100% 일치합니다. 라고 공식 보고함으로써 도래했다. 또한 욕실 바닥과 칼날 핏자국, 캔 음료 뚜껑의 타액 DNA 역시 모두 최정호의 유전 표지와 완전히 일치하였다. 반대로 피해자 혈흔과 조직은 가해자 흔적과 구분되어 사건 당시 심각한 저항, 물리적 격투가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했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사건 당일 용의자와 피해자가 밀접 접촉 우격투했음과 현장에 남긴 흔적이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수준에서 확인되었음을 공식화하였다. 과학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결정적 증거가 갖는 의미에 대한 경외심이 돌았다. 이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조사팀장은 담당 검색에 DNA 대조 결과 피의자를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반박 불가한 증거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보고했다. 동시에 피의자 및 변호인은 압도적 과학 증거 앞에서 급격히 태도가 바뀌었고 기존 알리바이 상처 변명 모두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이번 DNA 결정적 대조 결과는 현장과 피의자의 접촉을 입증하는 과학 증거의 최고봉이자 모든 부인과 허위 진술, 물리 증거 왜곡 시도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다. 수사검찰은 즉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용의자 신병 확보에 속도를 냈고 재판부 역시 이후 본 사건에서 DNA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며 최고의 신뢰성을 부여했다. 범행 자백과 비뚤어진 동기, DNA 일치 및 결정적 증거 확보 후 마포경찰서 조사실은 한층 무거운 긴장감에 쌓여 있었다. 그간 침묵과 정색, 회피로 일관하던 최정호는 담당 수사관이 현장의 혈흔, 손톱 DNA, 화학약품 등 과학수사의 압도적 결과를 조목조목 대면하자 더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조사실 벽식의 초침만이 정적을 깰 즈음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제 실수이자 저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최정호는 초조한 손끝으로 셔츠 소매를 움켜잡고 범행 당일의 상황과 마음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수를 가르치다가 저녁 즈음 민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민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 제 감정을 숨겼지만 이날따라 감정이 표출되었습니다.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거절했고 오히려 불편하다고 멀어졌죠. 비뚤어진 집착과 충동 사건 전부터 그는 민지의 소셜미디어, 학사 일정, 친구 관계 등 사소한 것도 신경 쓰며 집착적으로 관찰했다고 털어놓았다. 거절당한 분노와 몸열감, 그리고 헛된 환상에서 비롯된 왜곡된 감정이 그를 움직였다. 민지가 가볍게 지나가는 듯한 한마디에도 저는 절망하고 증오심이 복받쳤습니다. 왜 나는 늘 선택받지 못하는 쪽일까? 생각 끝에 언젠가부터 위험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장기간 화학 실험기기와 약품 사용 연습을 하면서 모든 걸 치밀하게 흔적 없이 치우겠다는 이중적 계획을 세웠다. 범행 수법은 평소 실험실에서 익힌 화학 지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최정호의 자백은 죄책감과 오만, 그리고 패닉이 혼재된 어조로 이어졌다. 그날 민지와 언쟁이 심해졌고 그녀가 거실을 떠나자 저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주방에서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 칼을 잡았고 저항하는 민지 손과 팔을 꼭 붙잡은 채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얼마 후 집에 돌아온 지수마저 현장 상황을 목격하고 경악하자 저는 들킨 공포에 휩싸여 두 번째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둘이 저항하며 제 손을 핥히었다. 그때 손등에 피가 나고 깊이 긁혔던 겁니다. 이후 그는 모든 시신을 분리 은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화학약품을 사용. 장시간 욕실에 틀어박혀 조각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런 범행까지 저지를 만큼 민지에게 집착했던 계기나 지수까지 해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묻자 최정호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이렇게 답했다. 교부와 외면, 그 얼어붙은 시선이 너무 두려웠어요. 남들에게서 철저하게 소외당한다는 공포, 오직 한 사람이라도 저를 인정해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지수는 현장을 봤다는 것이 누구보다 무서웠습니다. 저도 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땐 스스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미 엉망이 된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언사도 드러났지만 진술 말미에는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모든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체념이 섞였다. 자백이 끝나자 경찰 조사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수사팀, 가족, 변호사 할 것 없이 이토록 지적이고 조용했던 인물이 어떻게 이런 악몽 같은 범행을 치밀하게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일었다. 경찰 내부 보고서는 이렇게 정리했다. 대상에 대한 집착과 거절에 대한 증오, 깊은 자기연민과 사회적 소외, 그리고 익숙한 화학 전문성을 동원한 치밀한 사후 은폐가 본 사건을 범상치 않은 폐륜으로 이끌었다. 피의자는 자백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언동과 동시에 감정 파탄과 후회, 망연자실이 교차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그의 진술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 강력 범죄가 아니라 지능적이고 비정상적 집착, 직접적 분노와 소외감, 그리고 과학지식 범행이라는 복합적이고 병적인 동기에서 촉발된 특이 강력범임을 명확히 입증했다.